오랜만이죠, 그죠? 네, 오늘도 한번 리플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판사님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편견이겠지만 제가 아는 공무원의 한 절반 이상은 뒤끝이 있었어요.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다고. 미국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 주라, 빨리 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SEC는 버팅기고 있어요. 리플도 완전 강수로 나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IPO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식 상장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그거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소송을 어찌됐건 이기고 IPO를 해야 되는데 SEC는 문서도 안 줘, 기간은 안 지켜, 내가 조사 안 한 건 남의 탓, 누구 불러줘, 회사 나간 얘 좀 불러줘, 못 알아먹겠어. 심지어 나중에 비공개 회의로 회의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대도 않는 소리 하니까 리플이 더 이상 상대를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님한테 리플 좀 보래요. 이렇게 협조 안 하는 리플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 고자질을 하질 않나. 이 짓거리를 1.5주, 한 주 반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 하니까. 그래서 강한 리플이 강한 액션을 하기 전까지는 좀 존버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한 주 동안 회사 일을 좀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새벽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4일 날 보낸 문서입니다. 네. 이 문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뒤쪽에 한번 비용이란다. 분량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명분도 쌓았겠다. 이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리플은 느리게 가면 지들 손해예요, 그죠? 적어도 저는 제드의 물량이 다 팔리기 전에, 제드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다 팔리기 전에 판결이 마무리가 나던가, 아니면 스파크 에어드랍을 진짜 찐 시작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드는 점점 물량을 더 많이 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혼자서 난리 펴봐야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리플의 호재는 결국 비트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1분만 한번 가져봅시다.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스파크 라인, 여기 있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청산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달봉입니다. 월봉이에요, 월봉. 2011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바닥 지점을 찍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2020년 6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그래서 이제 리퀴데이션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기를 이제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크게 더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한 이유는 비트 가격이 더 커져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처럼 뉴스가 굉장히 다크한 상황에서는 월봉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멘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로그 차트에 맞춰, 여기 보면 로그 차트죠. 로그 차트에 맞춰서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패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 청산 데이터에 해당한 요 하락 지점이에요. 여기 리퀴데이션이고 결국 뭐냐면 청산이 이 정도 나왔으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큰 물결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현물이냐 마진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전 진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진이라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도 마진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력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 재단들은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들어오는 재단의 경우에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를 차용 계약을 맺고 그 비트 차용을 분을 이용해서 마진을 한다면 결국 캐시를 빼가거든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저는 마진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롱과 숏은 서로 간의 총알을 확인하고, 네, 그리고 효율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양털 깎기를 서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쯤 왔으면 숏이 되고, 이쪽으로 갔을 땐 롱을,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효율을 생각하고 양털 깎기를 진짜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봉 사이즈로 분석을 하면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월봉 레벨로 가면 이제 노이즈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의 청산 바닥이 더 이상 떨궈봐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구간으로 이제 저희가 저는 일단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봐야 이제는 그냥 이제 받아주는 이제 물량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돈을 진짜로 바닥에 뿌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반등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 해당하는 요 지점 중에 이건 너무 옛날이니까 빼고 2016년도랑 202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로그 그래프로 보기 때문에 이게 변동폭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16년도 이때랑 그리고 2020년도 이때는 정말 비트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하락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긴 추세 상승이 올라왔을 때예요. 청산 물량도 이제 바닥이 됐으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마진 청산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동성 상승의 장이 저는 기대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되면 월 단위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10만 달러의 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눈금 차이가 뭐 10만 달러가 20만 달러도 될 수 있고, 로그 스케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호소력이 좀 떨어진 시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막 코인이 상폐가 상폐가 뭐 20몇 개가 되고, 비트가 막 4만 달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진짜 우리 집 현관문 드나들듯이 하는 상황인데, 제가 그때 당시 4월 15일 날 남들 다 빵빠레 울릴 때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비트를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상당히 욕을 먹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욕 좀 먹는 게 좀 그렇게 무섭진 않던데,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완연한 또 하나의 상승장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목표치는 대충 한 10만 달러 정도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걸 제가 갑자기 왜 얘기하느냐, 리플에 대한 호재는 반드시 비트에 대한 횡보장이나 상승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드 맥클랩의 리플 지갑의 잔고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제드가 리플을 시장에서 팔지만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왜? 리플을 최대한 빠르게 저는 좀 팔았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리플을 오랫동안 지고 있으면 진짜 나중에 리플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언제 팔지 모른다라는 약간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물론 당시에 제드가 일하고 있을 당시에는 리플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또 이제 임금과 스톡 옵션의 개념으로 제공된 코인을 나중에 떡상했을 때까지 들고 있으면 진짜 이건 정말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매일 팔아대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최선의 수예요. 왜? 돈은 더 이상 못 주고 리플로 준 거니까,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꾸준히 시장에서 팔아지는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의외로 GSR이랑 시너지가 제법 잘 맞는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GSR은 뭐냐면 리플의 자산을 운용하는 MM 마켓 메이킹 회사예요. 지금 이제 대표 보고 오라고 했는데, SEC가 오라고 했는데 호출했는데 안 왔죠? 이게 이제 제드의 지갑 물량에 대한 그래프예요.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 물량으로 계산해 보면은 대충 한 3달 정도 남았어요. 하루에 대충 1200만 개 정도를 팔고 있는데,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200만 개를 팔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량이 뒤로 갈수록 저는 더 공격적으로 팔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산술적으로 보면은 요 물량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3달인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8, 9월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드의 리플을 팔아치우는 이제 물량이에요. 적었다가 점점 이렇게 많아졌다가 여기 최근에 이제 요게 꽤나 많은 높은 이제 물량들이 평소에 이제 평균 매도 물량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징적인 날짜 몇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때 12월 9일 날, 2020년 12월 9일 날에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이제 팔려 나갔어요. 그때가 바로 요때거든요. 요때가 그래프로 보면은 갑자기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요때 판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리플이 올라갈 때보다 천천히 내려갈 때 정말 꽤나 인정사정 없이 팔아야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안 팔았어요. 판 물량이 없어.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갑자기 떡락했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떡락했을 때인데, 이때는
리플이 이렇게 급등한 걸 갖다 다 말아먹고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떡락한 기간인데 이때는 제대로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때 만약에 팔아댔으면 리플이 진짜 막 탱겨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리플이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움직였을 때 생각보다 많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봇들이 많이 연동을 하잖아요. 그 봇들의 손해가 막 심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해요. 아무튼 뭐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아무튼 요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때가 지나서 요 구간부터는 이제 일부 마진의 롱을 잡고 현물로 팔면서 시장의 흔들림을 최소화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바로 요 팔고 나서 요때부터, 안 팔고 나서 요때부터, 이때부터 아마 시장의 포지션을 롱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현물로는 이제 판 거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월 20일부터 요때 안 팔고 이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거의 평균 1200만 개의 물량을 계속돼서 팔고 있어요. 물론 이 기간만큼은 이제 요 기간만큼 리플이 꽤나 많이 올랐어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좀 올타임 하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이제 제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아치웠어요. 근데 이때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막 들쑥날쑥한 구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들쑥날쑥하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의 구간이 나와줬을 때 평소의 물량에 비해서 몇 배, 진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진짜 약간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팔아야 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판매 물량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아대고 있는데 이거보다 적어도 한 5, 6배 판매량이 한 번이 나올 때가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가 분명히 9월 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때를 보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거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적어도 3, 5일 전에는 리플이 적어도 두세 배 이상 강하게 폭등을 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매도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것도 최근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은 대충 한 118만 개 이렇게 팔았을 때 96일 정도 뒤면 이제 매도가 완전히 끝이 나요. 그죠? 근데 요 매도 끝이 나기 전에 점점 더 빠르게 팔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물량을 강력하게 팔아치울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분명히 한 번은 발생할 것이고, 그때가 분명히 9월 이전일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리플이 한 번 이게 급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이 사이클에 의해서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한번 꼬이는 이 타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제 팔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리플을 한 타임은 잠깐 쉬었다 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도 한번 욕을 먹겠죠. 아무튼 그러고 나면 저는 한 적어도 3달 정도는 진짜 휴식기를 가져도 될 거라고 보여요. 이게 뭐 저희도 그렇지만 뭐 세력도 다 비슷해요. 맨날 코인 차트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한번 만약에 리플이 한번 점핑이 나오면 좀 쉬면서 관망을 해야지. 이게 뭐 코인 재단 굴린 애들도 보면 진짜 빈 건물에 냉난방 틀어대면서 놀러 다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서 있으면 손해요, 손해. 인생의 손해이면서 트레이딩도 굉장히 손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분이네 벌써. 요번에는 요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SEC가 4가지 중에서 3가지에 대한 분쟁 요소를 판사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플이 판사한테 반박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 제목이 뭐였냐면 판사님도 더 이상 참지 마세요라고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무슨 개소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헙 이메일이거든요. 요거 SEC가 못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핀헙에 있는 이메일을 정리해서 7월 2일까지 줘야 돼요. 근데 안 줄 생각이에요. 핀헙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SEC가 발표한 혁신인데 잠시만요. 혁신 금융기술을 위한 허브를 위해서 SEC가 만든 조직이에요.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블록체인, 자동 투자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특히 리플, 이더 이런 부분이 여기서 많이 관장을 하고 있죠. SEC 산하에 있는 이 조직의 이메일을 정리해서 7월 2일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걸 안 내놓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 리플과 이더, 비트에 대한 의견과 분석이 들어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SEC도 오케이, 우리 여기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한 거 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오픈하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어요. 7월 2일까지니까 단디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OIEA 문서인데, 이게 OIEA,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OEA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네. 요 약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얘들이 어떤 조직이냐면, 코인 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질의 상담, 응답, 이런 거 해주는 곳이에요. 4월 6일 날 OIEA 문서를 6월 18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3일 남았죠. 네, 4월 6일 날 여기에 대해서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두 달이 넘었어요. 그죠? 안 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명시를 해 준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보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상담, 그리고 공개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구 같은 곳인데, 제가 볼 때 리플이 주식인지 여부를 아마 여기에 거래소가 물어봤을 텐데, 그게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18일까지 이제 작성을 완료하고 7월 2일 날 최종 제출을 하라고 한 인터널 도큐먼트, 이 부분, 이것도 줄 생각이 없어요. 리플도 이제 IPO를 생각하지 않고 아마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표현이 굉장히 러프해졌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SEC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일정을 미뤄달라고 하면서 리플을 조롱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게다가 판사가 하라고 시킨 내용에 대해서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냐, SEC가 얘기한 겁니다. We will not be producing. 우리는 문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들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할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면 판사도 빡칠만 한데, 다시 한번 찍은 거예요. 판사님, 혹시 이거 놓치지 않으셨죠? 요거 꼭 한번 다시 보세요. 요게 바로 빡칠만한 요소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자, 장난 아닙니다.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 대박이죠, 그죠? 그거는 SEC 니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양반들. 내놓으라면 내놔야지. 이걸 갖다가 왜 불필요하다고 안 줄 생각을 한 건지 되게 웃긴 내용이에요. 그죠? 17분이다. 그죠? 여기까지 해야겠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고. 저희 회사 광고인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하나 됐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거래소의 홈페이지는 200ml마다 저희한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250ml마다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10ml는 내부적인 인터널 딜레이고 거의 리얼타임에 가까워요. 뭐냐면 거래소에 있는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소보다 빨라요. 시장가를 눌러도, 지정가를 눌러도, 자동호가를 눌러도 우리는 리얼타임 데이터를 가져와 쓰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가격 데이터 바뀌는 게 거래소랑은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시장가를 누르든 자동호가를 누르든, 이제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제일 빠른 줄 알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소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250ml마다 저희한테 이런 가격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변한다는 거. 그 외에 이제 그럼 그 빠른 가격 정보를 이용해서 진짜 시장가를 던진다던가, 아니면 자동호가를 누른다던가, 지정가를 넣었을 때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예를 들어 소수점뿐만이 아니라 진짜 꽤나 많은 자릿수가 달라지는 주문을 얻게 될 거예요. 주문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뒤에 43, 40, 47, 46, 38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시장가 수수료를 내면서도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자동호가지만 더 빠르게 더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달라고 대표님이 하셔서 이것도 같이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진이 사진도 넣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제가 일주 반 동안 업데이트를 못한 이유는 제 일도 바쁘긴 했지만 리플과 SEC에 갱신된 내용이 없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뒤에 있는 문구들은 제가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